어느 고급 레스토랑에서 고등학교 동창회가 열렸다. 수리는 오랜만의 모임이라 조금 설렘도 있었지만 불안감이 더 컸다. 그 애들도 오겠지? 그래도 설마 어른이 돼서까지 괴롭히진 않겠지? 그러나 그 설마는 현실이 되었다. 동창회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급 레스토랑의 문이 열리는 순간 다들 입구에 들어서고 있는 비싼 명품 코트에 시선이 꽂혔다. 마치 무대 위 주인공처럼 들어오는 한 여자. 서희였다. 그녀는 이제 중견 건설사 사모님. 재력과 권력, 겉으로는 우아함까지 갖춘 완벽한 귀부인이 되어 있었다. 온갖 명품으로 몸을 치장하며 들어오던 서희는 수린이를 발견하고 이게 누구야? 우리 수린이 잘 살아있었네. 서희가 수린이 어깨에 손을 올리자 수린이는 반사적으로 움찔하며 온몸이 떨렸다. 과거의 악몽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서희가 비웃으며 어머 얘 좀 봐. 누가 잡아먹니? 왜 이렇게 떨어? 서희가 수린이의 물잔을 들어 수린이의 옷에 부으며 말했다. 어머, 너 옷이 이게 뭐니? 내가 이 물로 깨끗이 씻어줄게. 그리고 이런 고급 식당에 이런 허름한 복장은 좀 아니지 않니? 아직도 할머니가 주워온 옷 입고 다니면 어떡해? 주변 서희의 패거리들은 큰 소리로 웃으며 서희에게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아직도 할머니가 시장에서 생선 판 돈으로 사나 봐. 왠지 생선 비린내 나는 것 같지 않아? 서희야, 네가 대신 좀 깨끗하게 씻겨줘라며 수린이를 조롱하였다. 수린이는 용기 내어서 서희에게 말했다. 서희야, 그만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너는 어른이 돼서도 변한 게 하나도 없니? 그러자 서희는 발로 앉아있는 수린이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그러자 수린이는 바닥으로 나뒹굴어졌고 순식간에 동창회장은 조용해졌다. 서희가 쓰러진 수린이의 배를 걷어찬 후 테이블에 있던 샴페인병을 들어 수린이의 얼굴에 부으며 말했다. 네가 졸업한 지 오래돼서 감을 잃은 모양인데 나 최서희야. 어디 감히 나한테 훈계질이야? 수린이는 점점 아파오는 배를 움켜쥐었다. 오늘의 이야기, 건드려서는 안 된 사람을 건드린 서희의 최후,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릴 때 부모를 모두 잃고 무너져가는 반지하 방에서 외할머니와 함께 가난하게 자라난 한 소녀. 그러나 끝없는 불행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온 그녀에게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다시 찾아온 악몽은 누군가의 인생을 흔드는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수린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던 시절 할머니의 부고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함께 승용차를 타고 급히 시골로 내려가던 중 뒤따라오던 덤프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수린이 가족의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던 수린이 가족이 탄 차는 가드레일에 부딪히며 위로 튀어올라 고속도로 언덕 아래로 추락하였다. 뒷좌석에서 엄마와 함께 앉아있던 수린은 엄마가 수린을 필사적으로 껴안고 보호한 덕분에 수린은 목숨을 건졌고 엄마는 일주일 후 중환자실에서 저 세상으로 떠났다. 앞좌석에 앉아있던 아버지와 오빠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주변에서는 다들 할머니가 저승으로 가면서 수린이 가족들을 모두 데려갔다고 했다. 그나마 남은 가족은 외할머니 한 분. 할머니는 늘 우리 수린이는 착해서 반드시 좋은 날 온다. 그 말을 믿으며 허리가 굽도록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폐지를 주우며 일했다. 하지만 가난은 언제나 잔인했다. 옷은 교복 한 벌, 신발은 달아 구멍이 나 있었고 늘 밥과 팔다 남은 생선을 구운 것이었다. 그래도 수린이는 늘 할머니에게
감사하며 도시락을 맛있게 먹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수리는 특정 무리의 표적이 되었다. 그 중심에는 서희, 그녀는 일진 무리의 대장이 있었다. 서희는 태생부터 모든 걸 다 가진 아이였다. 돈, 외모, 인기 그리고 잔혹함까지. 가난하고 만만해 보이는 수리는 그녀에게 완벽한 놀이 상대였다. 야, 점심때 매점 가서 우유랑 빵 좀 사와. 저녁에 클럽 가야 하니 돈 좀 구해와. 거지 같은 년 할머니가 생선 장사해서 그런지 맨날 생선 비린내 풍기네. 도시락 반찬이 맨날 생선이냐? 저리 가서 혼자 먹어. 냄새나 죽겠네. 수린이는 운동장 한켠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어야 했다. 아, 수린이 너, 내가 할머니한테 10만 원 빌려오랬잖아. 내 말이 우스워? 너 같은 애는 좀 맞아야 돼. 수리는 고등학교 시절 내내 그들의 장난감이자 하녀였으며 그들은 수린의 팔에 담배 자국을 남기고 돈을 뺏었으며 온갖 폭행과 갈취를 일삼으며 수린을 괴롭혀왔다. 주변의 웃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학교, 그 모든 게 수린의 학창 시절이었다. 수린은 학교 다니는 게 힘들어서 학교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수없이 했지만 그때마다 자신을 위해 고생하시는 할머니를 위해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고등학교는 졸업하면 이 악몽은 끝이 나겠지라고 생각하며 참아냈다. 그러나 수린의 선한 행동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180도 바꿔주리라고는 그녀 예상하지 못했다. 수린이 고3 초겨울 어느 날 시내 외곽의 어느 골목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수린이 지나가던 골목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학원을 마치고 휴대폰을 보며 걸어가던 남학생을 치고 달아났다. 수린은 쾅 하는 소리를 따라 골목 안으로 꺾어 들어갔다. 수린이 달려오는 것을 발견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황급히 쓰러진 자신의 배달 오토바이를 일으켜 타고 순식간에 사라졌다. 어둑한 골목이라 수리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자세히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오토바이가 사라진 후 수린의 시선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는 황급히 그에게로 달려갔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점점 의식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주변엔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다. 수리는 곧바로 119에 전화하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남학생을 보고는 주저없이 자신의 가디건을 벗어서 지혈을 하며 구급차가 올 때까지 손을 꼭 잡아주었다. 괜찮아요. 금방 와요. 조금만 버티세요. 남학생은 흐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누구예요? 여기가 어디죠? 그리고는 정신을 잃었다. 다행히 잠시 후 119 구급대가 도착하여 수리는 그 남학생과 함께 병원에 간 후 그 남학생의 휴대폰에 걸려온 전화를 통해 가족들에게 사고 소식을 전했고 잠시 후 병원을 찾은 경찰들에게 수리는 당시 상황을 상세히 알려주었다. 오토바이나 그 운전자를 정확히 볼 수는 없었지만 오토바이에 부착된 네모난 화물 박스에 새겨진 배달앱 로고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경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수린이는 자신이 구해준 남학생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으며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예상하지 못했다. 다음 날 저녁, 수린의 낡은 구형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라 수린은 받지 않았다. 잠시 띠링하며 문자가 왔다. 수린 학생이시죠? 경찰입니다. 잠시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수린이 낡은 반지하 방에서 걸어나가자 어제 병원에서 본 경찰이 집 앞에 서 있었다. 그 옆에는 말끔하게 양복을 입은 남자가 수린을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
어제 남학생을 구해준 수린 학생이시죠? 수린이 대답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남았나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뒤편에 서 있던 뒷문이 열리며 중년의 신사가 내렸다. 그리고 뚜벅뚜벅 수린에게 걸어와 악수를 청했다. 어제 구해준 남학생의 아버지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제 아들 생명이 위독할 뻔했다고 합니다. 학생의 응급처치 덕분에 위급한 상황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 남학생의 아버지는 수린을 데리고 근처 고급한 정식집으로 향했다. 수린은 난생 얼떨결에 따라 들어간 고급 식당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남자는 미소 지으며 그에게 최고급 한정식 코스를 주문하고는 음식이 나올 때마다 음식에 대해 소개하며 수린과 함께 식사를 마쳤다. 수린은 식사하는 내내 그 중년의 신사가 자신을 배려해주는 느낌에 좀 편안해졌지만 난생 처음 먹는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도 내내 할머니 생각뿐이었다. 그 눈빛을 읽은 신사는 걱정 마세요. 할머니 거도 맛있는 음식으로 이미 챙겨드렸으니 댁에서 편하게 식사하고 계실 겁니다. 라며 수린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안심시켜 주었다. 식사가 끝난 후 따뜻한 차가 나오자 그 중년의 신사는 조심스럽게 사고가 난 상황에 대해 물었고 자초지종을 들은 후 수린과 가족에 관해 물었고 이 은혜를 꼭 갚고 싶다고 했다. 수린은 괜찮다고 당연한 일을 한 거라고 거절하였으나 그 학생의 아버지가 거절하면 본인은 평생 수린 학생에 대한 미안함과 은인에게 보답하지 못한 불명예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야 할 거라는 말에 수린은 잠시 고민을 한 후 편하실 대로 하라며 승낙하고 말았다. 그때까지도 수린은 본인이 생명을 구해준 그 남학생의 정체를 알지 못했으며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 남학생의 이름은 이도윤, 그의 아버지는 자수성가하여 식품 유통과 국내외 해외 운송업 계열사를 보유한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 한성그룹 회장 이고수였다. 회장님은 결심했다. 저 아이가 아니었으면 내 아들은 차가운 골목 바닥에서 과다출혈로 죽었을지도 몰라. 저 아이 우리가 책임지자. 그날부터 회장님 집안은 수린의 후원자가 됐다. 수린은 수능 성적이 우수하여 명문대학에 합격하였고 이에 이고수 회장은 수린의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생활비 지원, 할머니 건어물 가게 평생 무상임대, 미국 유학 지원 및 각종 자격증 과정 지원, 수린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늘 감사하며 단 한 번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국가공인 회계사 시험을 단번에 합격했으며 미국에서 유학하며 미국 회계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이 모든 것은 회장님의 든든한 지원과 계획하에 이루어졌으며 그 후 회장님 회사의 재무관리팀에 정식 직원으로 입사했다. 입사한 지 2년 차 회사에 큰 위기가 터졌다. 초창기부터 오랫동안 거래해오던 협력사 한 곳이 갑자기 납품 불능 상태 및 부도 위기에 빠져 이 회장의 주 사업체인 식품회사의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고 문제 확인을 위해 이 회장은 자신 회사의 감사팀을 파견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도우게 되었다. 이때 수린이 회계장부에서 100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견하였고 수린이 밤새 장부를 분석해 찾아낸 사실이 있었다. 협력사 재무이사가 장부를 조작해 회사 돈을 횡령, 그 금액을 비상예산으로 돌려가린 정황, 자금 흐름이 막힌 이유까지 모두 파악.
그녀는 다음날 아침 모든 증거를 정리해 회장님에게 보고했고 긴급히 자금 회수, 자재 수급 등 수습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회사는 발 빠르게 위기를 넘겼다. 그 사건 이후 회장님은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이 아이가 우리 회사를 살렸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그때부터 수린은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되었고 어릴 적부터 수린을 보아온 도윤은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수린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처음엔 회장님도 놀랐지만 아들의 간절함과 수린의 됨됨이를 보며 결국 허락했다. 그렇게 수린은 대기업 상속남의 아내가 되었다. 그러나 수린에게 달라진 건 없었다. 수린은 늘 겸손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늘 친절했다. 그리고 그녀의 평상시 복장은 늘 일하기 편한 수수한 모습이었다. 직원들은 그녀를 기업 오너일까가 아닌 직장 동료로 대했으며 그녀의 인품을 존경했다. 다시 화면은 처음의 동창회의 시간으로 다시 되돌아간다. 수리는 오랜만에 동창 모임이라 설렘도 있었지만 불안감도 있었다. 서희와 그 애들도 오려나? 설마 어른이 된 지금까지 그러진 않겠지. 그리고 설마는 현실이 되었다. 고급 레스토랑의 문이 열리는 순간 비싼 명품 코트에 시선이 꽂혔다. 마치 무대 위 주인공처럼 들어오는 한 여자. 서희였다. 그녀는 이제 중견 건설사 사모님. 재력과 권력, 겉으로는 우아함까지 갖춘 완벽한 귀부인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속은 그대로였다. 독하고 잔인했다. 서희는 수린을 보자마자 눈썹을 치켜 올리고 비웃으며 말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수린이, 넌 어쩜 이런 고급 식당에 오면서 옷차림이 왜 이래? 아직도 할머니랑 생선 팔며 사나 보네. 생선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은데? 수린은 조용히 웃으며 잘 지냈어? 라고 인사하며 서희의 무시를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서희는 멈추지 않았다. 아, 맞다. 너 등록금 없어서 대학도 못 갔지? 모두가 웃었다. 서희의 비웃음에 편승해 수린의 과거의 고통이 밀려왔다. 서희는 계속해서 수린의 수수한 차림을 지적하며 옷을 빨아준다며 물을 붓고 수린이 왜 그래? 그만해 라고 하자 감히 자신에게 반항한다며 하이힐을 신은 발로 앉아있는 수린의 옆구리를 걷어차고는 넘어진 수린의 복부를 다시 한번 걷어찼다. 그 순간 수린의 배가 잠시 아릿하게 아팠지만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임신 2개월 차였다는 걸. 도저히 더는 견딜 수 없었던 수린은 조용히 일어나 동창회장을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한 수린은 문을 열자마자 바닥에 쓰러졌다. 남편 도윤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수린아, 왜 이래? 무슨 일이야? 그때 수린의 옷에서 발자국이 찍혀 있는 걸 발견했다. 사태가 심각함을 직감하고 119에 신고했다. 도윤의 눈이 붉게 변했다. 이건 누가 한 거야? 도윤은 수린을 태운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면서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지금 당장 동창회가 열린 레스토랑으로 사람 보내요. CCTV 영수증, 카드 내역, 테이블 번호까지 전부 확보해. 누가 내 와이프를 건드렸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긴장한 얼굴로 말했다. 남편분, 부인은 임신 2개월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유산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도윤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주저앉았다.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 절규가 목까지 차올랐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수린이가 동창회 갔다가 맞고 왔어요. 그리고 유산했대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단 한마디. 누가 감히 내 며느리를. 그 말 뒤로 회장님의 숨소리가 살벌하게 낮아졌다. 평생 다져온 인맥, 평생 도왔던 경찰 검찰 관계자들, 평생 쌓은 영향력. 회장님은 단 30분 만에 서희와 그의 패거리들의 신상조사에 들어갔다. 학창시절 폭력 기록, 가족관계, 결혼정보, 현재 배우자 건설사 사장 아들, 사업체 재무상태, 협력사와 금융권 거래 내역, 그리고 그 모든 조사망이 좁혀오고 있다는 사실을 서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오히려 그녀는 수린에게 문자를 보냈다. 너 그렇게 도망가 버리면 재미없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처럼 아무것도 없는 애는 금방 찾을 수 있는 거 알지. 우리 조만간 또 보자. 거지년아. 서희는 아직도 수린이 가난한 할머니 집 아이일 거라 믿고 있었다. 진짜 지옥문이 열릴 줄도 모른 채 서희의 패거리 중 한 명이 동창회 당시 몰래 찍은 영상을 동창회 방에 공유했고 그 동영상은 SNS를 타고 삽시간에 퍼졌다. 그 영상에는 서희가 수린의 옷에 물을 붓고 옆구리를 걷어차고 넘어진 수린의 배를 걷어차는 장면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서희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수린의 얼굴은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다. 서희는 그걸 보고 완전 웃기네 키읔키읔키읔 하며 댓글을 달았고 그 영상은 순식간에 수천만 명이 시청하였다. 그들의 몰락은 그 순간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그 영상이 자신들의 악행을 입증할 증거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회장님과 도윤은 법무팀, 외부 로펌, 재무조사팀을 총동원해 서희 일당 전원의 삶을 뒤집었다. 형사 고소, 폭행, 상해, 모욕, 협박, 태아살해, 죄미수, X결과적 가중처벌. 영상과 병원 기록은 완벽한 증거였다. 경찰은 즉시 서희를 소환했다. 금융권 압박, 배우자 회사 신용평가 제조사. 서희 남편이 맡고 있던 중견건설사는 회장님 회사와 여러 금융기관을 공유하고 있었다. 회장님은 금융권에 의뢰했다. 해당 회사의 재무 안정성, 최근 자금 운용, 모든 걸 다시 점검해보게. 그 결과 크고 작은 비리들이 연이어 드러났고 회사는 입찰 자격 심사에서 줄줄이 탈락했다. 언론 분위기 조성, 학폭, 귀부인의 민낯.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학폭 가해자,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약자를 괴롭히는 상류층 사모님. 이라며 기사가 나가기 시작했다. 동창들은 사진을 보자마다 알 수 있었고 결국 서희의 신상털이 하는 유튜버까지 나왔다. 학창시절 조사, 학교폭력 재심 절차 진행. 과거 학폭 피해자들의 진술이 하나둘씩 인터넷에 올라왔고 서희의 악행이 하나둘 밝혀졌다. 그리고 건설사 내부조사, 시아버지와 남편의 몰락. 서희의 남편과 시아버지는 금융권 신뢰도 하락으로 사업이 줄줄이 무너졌다. 한순간에 부유한 사모님에서 사회적 공분의 중심으로 추락했다. 그날 저녁 그 사실을 모른 채 한가하게 피부관리를 받고 있던 서희에게 피부관리실 직원이 황급히 달려왔다. 남편분께서 휴대폰 안 받으신다고 저희 클리닉으로 직접 전화하셨어요. 라며 그녀에게 전화기를 건넸다. 서희는 그 전화를 받아들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뭐 학폭 가해자? 동창회 폭행? 당신 때문에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어. 갑자기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 독촉이 오고
아파트 시행사에서 우리를 배제이고 시공사 선정 다시 하겠대.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거야? 서희는 깜짝 놀라며 남편에게 물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어쨌다고. 남편은 한심한 듯 말했다. 당신이 동창회에서 친구를 폭행한 영상이 퍼져서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어. 맨날 휴대폰을 끼고 사는 여편네가 아직까지 그것도 몰라? 서희가 황급히 휴대폰을 켜자 채팅창에 100여 개의 미확인 문자와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가 떠 있었다. 서희가 집으로 돌아간 후 결국 경찰이 서희의 집에 찾아왔다. 서희 씨 폭행 및 상해, 협박, 태아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서희는 울부짖으며 말했다. 뭐가 잘못됐다는 건데. 그 거지년이 먼저 시비 걸었어. 누군지 알아? 내가 우리 남편한테 전화 한 통이면 당신들 다 옷 벗어야 할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제야? 그런 가난한 년 하나 때문에 왜 이리 난리야? 형사는 냉담하게 말했다. 당신이 말하는 그 가난한 애의 남편이 당신 남편 회사가 아파트 건설, 수주할 때 수십억 투자를 도와준 그 한성그룹의 부회장입니다. 서희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럴 리가. 말도 안 돼. 하지만 모든 것은 이미 너무 늦었고 그녀의 인생은 끝나 있었다. 모든 일이 정리되고 수리는 남편과 병원에 앉아 있었다. 회장님이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수리나, 가난하게 자랐다는 건 죄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온 방식은 누구보다 자랑스럽구나. 그 말에 수리는 눈물을 흘렸다. 시간이 흘러 수린에게 다시 기적이 찾아왔다. 임신 소식이었다. 도윤은 수린을 품에 안고 평생에 없던 눈물을 펑펑 흘렸다. 이번엔 절대로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할게. 내가 지킬게. 그리고 건강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다. 수리는 아기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우린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그 행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다. 단 한 번 그녀의 과거를 건드린 대가를 본 동창들은 다시는 수린을 무시하지 못했다. 어릴 때의 가난은 그녀의 잘못도 선택도 아니었고 그녀를 괴롭힌 것들도 모두 그녀의 탓이 아니었다. 진짜 잘못은 언제나 약자를 짓밟던 그들이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삶이 늘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작지만 소중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잠시라도 행복해지세요. 그럼 점점 행복한 순간들이 많아지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